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회. 하지만 깊어가는 외로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외로움이 마음의 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사회와 고립된 시민을 찾아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고립된 사람들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로 위로를 전해드릴게요.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제 책비싸움 책수액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시대별 베스트셀러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2014년 그리고 15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014년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해인 것 같아요. 모든 국민에게 아픔과 슬픔으로 기억되는 해이기도 하죠. 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거든요. 정말 온 세계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알 수 없는 화도 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무려 300명이 목숨을 잃은 사회적 사건이었고 그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돼서 큰 네. 충격과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상실감과 깊은 슬픔을 위로할 책이 필요했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책이 사랑을 받았을지 2014년과 2015년의 베스트셀러 함께 만나볼까요? 제목만 이렇게 쭉 봐도 비극 속에서 일상의 행복을 찾기 위한 그런 책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미비포유. 전 이거 영화로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영화로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책이 원작이었네요. 2014년 베스트셀러 목록과 2015년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해보면 네. 차이가 좀 있어요. 네. 2014년은 상실과 슬픔을 위로하고 거기서 어떤 치유를 찾는 그런 책들이 좀 많았다라고 한다면 2015년에는 성장, 지적 탐구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아진 모습의 그 책 리스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베스트셀러는요. 진영 씨의 눈물 콧물을 쏙 빼놨던 바로 그 작품 네. 미비포유. 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신마비로 삶을 좀 포기하려는 그런 그 남자가 있고요. 위일이고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루이자. 네, 이 둘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환자와 간병인으로 만나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사랑이 빠지직 이렇게 타오르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위일이 이미 죽으려고 결심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루이자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였는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게요. 그 윌이 생을 마감하는 방식이 조력 자살을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존엄사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존엄사에 대해선 10년 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화제가 돼서 13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기도 했고요. 네. 34개 언어로 전 세계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출간이 됐대요. 그리고 말씀하신 영화도 되고 네. 그다음에 후속작도 애프터 유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틸 미 여전히나까지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작품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죠.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참사가 일어난 이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과 좌절감을 뭔가 표출할 데가 없었던 때였는데 이렇게 슬픈 작품을 통해서 뭔가 분출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때 영화 보면서 펑펑 울면서 뭔가 좀 가뿐해졌다, 후련했다 이런 억눌렸던 기분을 게 느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미비포유 만나봤고요.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지금도 좀 팔리고 많이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고요. 이 철학자는 지금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책은 2014년 베스트셀러 5위예요. 감정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오.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요. 48개의 감정을 분류를 했어요. 그 48개의 감정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문학 작품 있죠. 이런 것들과 같이 해가지고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탐욕이란 감정을 소개하면서 위대한 개츠비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8개 감정, 뭐 사랑,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감정을 눌러야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감정을 계속 쌓다 보면 자기 감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감정서, 감정도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3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이에요. 그 강신주 철학자는 책 덕분에 확 유명해져서 지금도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인간 실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여주인공 이부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물어요. 강제가 당신은 왜 이렇게 늘 슬픈가요? 묻거든요. 그때 이부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슬픈 거군요. 저는 제가 화가 난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감정 수업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도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음 책 소개해 주세요. 정말 아는 척 책방의 어떤 의의와도 딱 맞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아는 척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쉽고 재밌게 풀어낸 책인데요. 아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유명하죠. 재밌는 책이었어요. 네. 2015년 베스트셀러 2위예요. 최사장 작가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일단 2015년이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데 네. 얕은 지식이란 말이 굉장히 너무 좋아. 그렇죠. 부담을 확 없애주잖아요. 맞아. 얘가 말하자면 뉴미디어 셀러의 원조 같은 겁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네네. 너튜브 그 크리에이터들이라든가 너튜브 내용들이 책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그게 처음이에요. 2015년인가 그때 팟캐스트 1위. 그래서 4명이 모여가지고 좀 다른 분야의 사람들, 그게 최 사장, 그리고 이독실, 김도인, 그리고 깡 선생. 네. 이게 다 예명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특성을 반영했대요. 김도인 같은 경우는 동양 쪽 철학 얘기하는 사람. 네네네. 이독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얘기하는 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이런. 독실해 보이네요. 그래서 네. 이독실 하는 식으로 네.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이름도 만들어가지고 네 분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책 자체는 뭐 가장 기초적인 인문학, 인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의 구조가 좀 흐름이 있구나를 알아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던 거죠. 좋다. 너무 깊숙이 알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는 자존심 상해.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지식이 갖는 힘이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은 욕망도 생기기 그렇죠.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2015년 베스트셀러 5위도 같은 책의 시리즈잖아요. 같은 저자가 쓴 시리즈물 2권이나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니까 당시에 지식 탐구를 향한 열망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우리 이 프로그램, 이 코너의 이름이 아는 척 책방이잖아요. 너무 어떻게 좋아. 보면 이 뿌리도 지대 넘약에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는 척 책방 시대별 베스트셀러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입법 천사 또 전투력 갑의 전사, 이렇게 상반된 두 얼굴을 모두 갖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법 천사 여전사 서영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스크린에 송혜교가 있다면 국회에는 서영교가 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드렸지만 천사와 전사는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잖아요. 근데 뭐 입법 천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전사라는 건 어떻게 해서 생긴 별칭인가요? 아니 사실은 여기서 전사, 그 전투력 100, 전투력 급 이런 얘기를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네. 천사와 전사는 딱 점 하나 차이네요. 네. 제가 왜 입법 천사냐면 법을, 따뜻한 법을 잘 만들어서 입법 천사라 그러는데요. 이 법을 잘 만들려면 가만히 있으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아프고 슬픈 사연이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 아프고 슬픈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주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전사처럼 움직여야 이 법이 통과됩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 몇 등이게요? 1등? 설마 1등? 맞습니다. 1등인데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 법이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전사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천사와 전사가 완전 상반된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천사 같은 마음씨로 또 전사 같은 행동력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군요. 네. 네.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사를 잡아 잡사봐 죄송합니다. 네, 의원님 이 화면으로 볼 때는 막 대노하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또 다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새로워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천사와 전사 두 캐릭터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하나, 둘, 셋. 입법 천사죠. 전사를 잡아 잡사 싸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의원님의 인생책을 통해서 의원님의 인생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 드디어 이 책을 만납니다.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선정해주신 책, 바로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죠. 소년이 온다입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소년 동호는 친구와 함께 시위 행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을 목격합니다. 혼란 속에서 친구를 잃어버린 동호는 그를 찾아 전남도청으로 향하며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무자비한 국가의 폭력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평범한 일상, 그리고 무고하게 죽은 어린 생명들에 대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그려낸 소년이 온다. 이 작품은 1980년 5월을 새롭게 조명하며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진심 어린 문장들로 5.18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 이런 경사는요,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니까요. 야,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너무 놀라웠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온 국민들이 그냥 뭐 환희에 찼었죠. 네. 다음은 우리 이시안 작가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야죠. 그래야죠. 근데 우리 갑자기 덕담을. 네. 이시안 작가님도 보시기에 네. 이 정도로 막 환희에 찼던 적이 없었죠, 문학계에서. 제가 평소에 그렇게 감정적인 성격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노벨상이 발표된 날 너무 흥분해서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다. 그런데 나는 이 복권을 산 적이 없다. 어머.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네. 야, 이 대박이다. 정도로.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은 네네. 이렇게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작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요. 한 65세가 그 노벨 문학상 탄 사람들 평균 나이래요. 네. 근데 한강 작가는 12살이나 어리거든요, 그거보다. 그래서 본인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전혀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와 진짜 자다가 그 돈벼락 쏟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돈이 얼마야.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맞아요. 예, 돈 문제뿐만 아니라 명예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사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보면요. 뭐 5.18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사건 같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벨 문학상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소식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기뻤죠. 네. 노벨 문학상은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 다른 나라 이야기고 네. 남의 나라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날만큼은 네. 모두 다 한강 작가를 칭찬하고 네. 그리고 기뻐하고 국민에게 전파하고 그랬던 날인 것 같아서요.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우리의 위상이 정말 세계의 탑으로 올라갔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너무 기뻐서 멋있었어요. 아, 이날은 한강 가서 치맥해야 돼. 화이팅! 아니 근데
그렇게 핫하기 때문에 오늘 인생책으로 이 책을 가져오신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게 핫해서 꼭 읽어야 하는 책이고요. 제가 인생 책방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책은 지금 완전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1988년에 푸른 소나무 무료 도서 대여실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아마 거의 최초로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많은 사람에게 책을 읽혀야 되겠다. 왜? 제가 대학 가서 새로운 세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세상을 대학을 가서 봤어요. 대학을 가서 알았어요. 그게 5.18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총학생회장을 했고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정외과를 가서 정치인이 되거나 외교관이 되거나 기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렇게 낭만적인 여대생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말쯤에 가면서 5.18을 알게 됐어요. 광주에서 쓰러져간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대통령이 총칼을 쓰지? 믿기지 않는 일인데 그걸 알게 되면서 대학이라고 하는 이 넓은 공간은 세상에 많은 걸 알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5.18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래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 해방 전후사의 인식,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에게 대여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한 10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년이 온다. 너무 가슴 먹먹한 책이에요. 한강 작가가 이것으로 노벨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한데 이 내용은 너무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한강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그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승화시켜냈는지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가져오신 인생책 소년이 온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5월의 소년입니다.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이라고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5살의 소년 동호가 나옵니다. 이 폭력과 이런 어떤 압제의 혼란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동호의 눈에 비친 당시의 광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5월 너무 예쁜 계절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고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5월을 알게 되고 5월의 노래가 있습니다. 5월의 노래 혹시 아세요?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망월동에 부릅듣는 수천의 핏발 서려있네. 이 절은 더 아파요. 잘 이워진 너의 어여쁜 젖가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는 그것을 이제 학생운동으로 배우고 노래로 했지만 이걸 보면서 고증한 거잖아요. 한강 작가가 이 책이 왜 노벨 평화상이냐, 그냥 감상을 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랜 동안 그 아픔을 현장에서 듣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명의 화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라 작품성, 역사성 이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호가 본 5월은 여기도 아프지만 실제로는 여고생의 젖가슴이 잘려져 나간 걸 보았고 개머리판에 머리가 짓이겨진 걸 보았고 그것을 자기가 돌봐주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시작된 건 정대의 누나를 찾으러 나왔다가 정대가 총에 맞아 떠나가는데 그 정대를 찾으면서 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5월 광주의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다시 5월 광주를 얘기하게 만든 책이고 광주의 그 아픔, 처참함, 고통 이걸 소년이 보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있었던 그 동호는 대한민국의 영원히 빛날 별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15밖에 안 됐던 소년이 주검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몰라도 되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을 텐데 그 현실을 마주하는 동호의 용기가 전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났을까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양심은 정말 투명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다.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계속 됐을 겁니다.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대만 찾으면 집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정대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다가 너무 큰 광경을 보게 되었고 정대를 돌보듯이 또 귀한 일을 하는 다른 누나들도 다 거기서 한두 살, 뭐 많아야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총에 맞아 죽어간 사람들이 그래도 영원이 되었을 때 조금 더 깨끗하게 따뜻하게 영혼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동호는 그 자리에서 정대를 찾고 싶은 마음, 정미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누나들과 이 하는 고생을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 이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주간 동호가 원래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문재학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동호를 통해서 문재학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별이 되는 문재학 그 소년을 저는 꼭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인생책으로 이 책을 가져오셨는데 5.18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의원님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네요. 바꿔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당시 그 의원님도 동호와 비슷한 나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의 이야기가 좀 더 와닿는 게 아닐까요? 너무 와닿죠. 너무 와닿고요. 제가 이화여대 이제 총학생회장을 해야 돼요. 총학생회장을 하면 이제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무서운 시절이에요. 치안본부에 가서 물고문을 당하거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절이에요. 지금 총학생회장하고 다릅니다. 네. 총학생회장들은 다 끌려가서 잡혀가서 죽음이 된 사람이 많아요. 박종철 열사가 그렇게 죽었어요. 제가 12월 6일 날 잡혀가고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하고 근데 살았어요. 박종철 열사는 87년 1월에 잡혀갑니다. 주검이 돼서 돌아옵니다. 물고문으로. 그때 지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대통령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찍소리 못하고 살았어요. 언론이 알면서도 찍소리 못했어요. 이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갈등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갈등했죠.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엄마가 있는데 저는 괜찮아요.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갈등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장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한 다음부터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정하고 난 다음엔 전두환과 싸워서 내가 꼭 전두환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 세상에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갔을 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문재학 군도 우리 동호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 보면 동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사람의 시점으로 쓴 그 옴니버스식 소설이거든요. 그중에서 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은 이 동호가 친구를 찾아 나선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죽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점으로 쓴 그 2장인가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환상적이면서도 리얼한 게 자기의 죽은 시신을 막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리얼하고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의원님도 이 동호 외에 되게 다양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기억나는 인물이나 뭐 장면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다 너무 소중한데 그중에 진수, 네. 김진수. 김진수가 20대잖아요. 네. 근데 얘기하잖아요. 동호는 빨리 가. 어린이들은 여기 있지 마, 가. 그래갖고 내보냅니다. 근데 그 내보낸 애기들을 총으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교련복 입고 죽은 그 사진이 사실은 나옵니다. 교련복 입은 두 애기가 딱 쓰러져 있죠. 근데 김진수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보내고 자기가 모든 걸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끝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 고문을 하는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 불어. 그리고 넌 나쁜 인간이야. 이런 사람 모멸감을 계속 주는 것을
버티고 견디고 나왔는데 끝내는 세상에 잘 적응 못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죄송하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한강 작가가 그것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내용은 그냥 소설이 아니잖아요. 산문 형식으로 사실을 이야기한 거라서 총 맞아 쓰러져간 친구들은 또 그렇게 갔지만 두고두고 고문당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옆으로 비껴나가는 인물로 살아야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크고요. 아직도 5.18이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강 작가가 온 세상에 5.18을 얘기하고 온 세상에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진수가 또 이렇게 많은 생각에 남았습니다. 자, 너무나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는 너무나 아픈 5월의 광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기억과 증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의원께서도 대학 시절에 이 광주 이야기를 듣고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대학 생활은 얼마나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말 완전히 그 삶을 바꿨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이화여대 83학번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안에 사법경찰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또 하게 된 거는 학관에 하고요 그러면서 4층 건물에서 유리창을 열면서 한 여성 선배가 메가폰을 듭니다. 하고요, 광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학교 안에 있던 사법경찰이, 우리 짭새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머리채를 딱 잡고 질질질 끌고 내려옵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언니를 구하는 작업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폭력을 현장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글과 이런 것으로 광주를 알게 됐고, 이 폭력을 현장에서 다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게 된 거라서 향후에 이런 기록들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모든 기록은 또 다른 혁명을 위한 기록이어야 하고 또 다른 발전을 위한 기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남의 얘기,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 우리 얘기로 느껴졌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렇게 감옥도 가고 뭐 고문도 당하고 하신 거잖아요. 대학생 때 이 진상규명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왜 잡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의 얘기는 그 당시 그 시점에도 언론에 쓰지 않았습니다. 80년에 있었던 이야기고 86년도에도 아직 전두환이 서슬퍼런 대통령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광주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냥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평범한 국민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아프면 아픔을 치유해야 되고, 국민이 힘들면 힘든 걸 도와줘야 되고, 가뭄이 나면 가뭄이 나는 대로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대통령이에요. 그냥 대통령은 뽑아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런 일은 안 하고 국민에게 총칼로 찔러 죽여, 그것도 애들과 모든 사람을, 그리고 이것을 왜곡시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야 한다,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무료도서 대여실을 만들어서 사실은 광주의 이야기, 그런 책들을 다 꼽아놓고 주민에게 알린 겁니다. 시사저널 이런 거 다 꼽아놓고, 좋은 책, 거꾸로 읽는 세계사 뭐 다 꼽아놓고 이런 거 해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 참 다행스럽다 느끼는 게,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우리 아픈 역사에 주목을 또 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관심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도 분명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잖아요. 몇백만 부 나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이번에 또 배운 것은 법을 만들고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있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분자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내 영역에서 나의 장점을 가지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이 한강 작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또 실감나게 막 옛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먹먹한 마음이 들었는데 잠깐 쉬어갈까요, 진영 씨? 제가 약간 쉬어가는 코너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팩폭,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서영교 의원님. 가끔은 내 발언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칠까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하나, 둘, 셋. 정말요? 오. 그럼요. 네. 팩폭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팩트 체크해야 합니다, 언제나. 팩트 체크하고 그 제 이야기가 사이다 같다고 하신다면 공감을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공감을 하시게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제 관점만 고집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다다 그리고 그 전투력 100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지만 사실 집에선 큰 소리 치지 못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궁금하네요. 왠지. 오, 진짜요? 그럼요. 네. 그럼요. 와, 남편한테 당신 말이야, 그렇게 돼? 오늘 절대 어젯밤 안 그렇게 늦게 합니다. 왔어.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와. 여보 식사하세요. 막 이런 스타일 아니세요? 저는 가족이 도와줘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출마를 막 권유한 분들도 저희 어머니와 남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엄두가 안 났던 사람인데 그리고 출마를 해서 너무 잘합니다. 제가 잘합니다. 네. 법안 통과도 잘 시키고 세상에 아픈 사람들도 많이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일을 하는 과정에 가정은 저에게 약간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족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집에서 천상 여자입니다. 너무 바쁘신데. 가끔- 남편에게도 네. 너무 고맙고요. 네. 남편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우, 국도 한 번 제대로 못 끓여주고 아침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이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정말 이거 다 안 믿길 텐데 우리 남편은 좀 달라요. 아니 꼭 왜 아침밥을 부인이 차려야 되지? 진짜 멋있다. 네. 세상에. 그리고 저희 남편은 아침이 쿠키와 그 커피가 네. 자기는 가장 좋은 아침이래요. 전 사실 국을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국과 밥을 먹는 사람인데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못 네. 먹어요. 아, 그러면 그 감사함을 영상 편지로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네. 남편분에게? 천상 여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투로 변할지 궁금합니다. 네. 장유식 씨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본 당신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아도 저보다 더 똑똑해요. 시사나 여러 가지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저에게 조언을 주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딸 보윤 그리고 우리의 아들 정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장유식 변호사와 결혼한 것이고 또 딸을 낳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알고 있지? 사랑합니다. 야, 너무 멋있네요. 진짜입니다. 이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공유인데도 다른 남자는? 하나, 둘, 셋.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진짜. 아,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X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공유인데도를 그래서 내가 한번 추가를 해봤는데도 안 되는. 공유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네, 벅차서 안 됩니다. 아, 네, 정말 두 분의 사랑의 모습이 너무 부럽고 멋있네요. 네. 지금까지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이었고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서영교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1%보다 99%입니다. 의원님의 정치 철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아. 서영교. 네. 1%인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도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99%의 서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99% 서민들 1%가 대한민국 경제의 대부분을 좌우지합니다. 근데 99%의 사람들은 크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을 운영해주고 있죠. 그 일을 제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국민이 세금 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은 세금 냈는데 세금은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아니에요. 정치는 그 세금을 받아서 여기다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자 붙여주는 정치,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주는 정치, 그것이 바로 1%가 아닌 99%를 위한 정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이밍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소년이 온다. 어떤 메시지 남기실 수 있을까요? 소년이 온다 제목부터 너무 뭉클합니다. 해필 소년이었어요. 이제 한강 작가의 이 작품으로 온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계기로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당시 5월의 소년, 우리 문재학, 선주 누나, 은숙 누나, 진수 형 모두 하늘의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대한민국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셔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마치 국민 사자, 국민 호랭이, 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대신 사냥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의 모습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의 목소리가 사자후 같다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시원시원하게 네. 국민을 대변해주고 계신데 우리 이시안 작가님은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 노벨상입니다.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네. 사실 우리 국민이 노벨상 작품을 원어로 읽어볼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벨상이 이게 대륙 분배 원칙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10년 아무리 빨라도 10년 있다가나 또 한국에 노벨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노벨상을 그 뜻이 가장 잘 전달되는 원서로 읽어볼 굉장히 절호의 찬스다. 꼭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네요. 자, 끝으로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도 살리고 정의도 바로잡는 그런 세상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인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깨끗해야 합니다.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는 저희가 바꿔나가겠습니다. 국민은 권력을 세울 수도 있지만 권력을 바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입법 천사, 국민을 위해 대신 싸우는 전사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동안 우리 서영교 의원님 생각하면 사이다가 떠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아주 따뜻한 모과차 같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싸늘한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책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보실까요? 서울 청파동의 한 편의점. 매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곳에 왠지 수상해 보이는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독고씨. 원래는 서울역 노숙자였는데요. 기억을 잃어버려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다들 그를 독고씨라고 불렀죠. 불편한 편의점은 이 독고씨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책인데요. 그가 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사연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편의점 사장인 70대 노인 염영숙 여사는 기차에서 그만 파우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독고씨가 이 파우치를 찾아 그녀에게 돌려주었고 이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의문의 야간 아르바이트생,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던 20대 알바생 시현. 그녀는 독고씨의 말 한마디에 취직에 성공하고요. 독고씨는 매일 편의점에서 혼술로 스트레스를 풀던 영업맨 경만에게 옥수수 수염차를 건네며 가족의 사랑을 일깨우기도 했는데요. 각박한 현실에서 따뜻한 휴머니즘을 느끼게 해주는 책, 불편한 편의점에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보세요. 서로 싸우다가도 어머니가 차려준 따끈한 집밥 한 상이면 마음이 사르르 녹고요. 아플 때 누군가가 손수 끓여준 죽은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음식의 맛과 냄새의 기억은 이렇게 추억으로 남는데요. 사계절을 70번 이상 먹은 경력의 소유자. 책 계절을 먹다의 저자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계절에 걸쳐 먹어온 음식의 추억들을 책으로 소환했습니다. 겨울철 더할 나위 없는 먹거리는 뭐니 해도 고구마. 아궁이로 불을 떼던 시절. 저자는 밥을 지을 때 불에 고구마를 던져놓던 어머니를 떠올렸는데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머니는 아궁이에서 군고구마를 주워 방에 들여놓았고요. 저자는 자기 전엔 그 고구마를 먹는 게 습관이 될 정도였죠. 여러분에겐 어떤 추억이 깃든 음식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음식에 얽힌 일화들을 정겨운 글로 전하는 책. 계절을 먹다와 함께 여러분의 추억도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2003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스페인 학자. 20년 넘게 한국을 조사하고 연구한 저자는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책 세호에서 고래로에 담았습니다. 서평자인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책에 대해 외부의 시선에서 본 한국사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처럼 책은 일반적인 한국사 책과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단군 신화부터 1948년까지 프롤로그에서 서술이 다 끝나고 분량도 채 50쪽이 되지 않는데요. 절반이 넘는 분량을 1980년대에 배분하고 2000년대 이후를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서평자인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심지어 김연아에 관한 서술이 단군에 맞먹을 정도라며 외부에서 궁금해하는 한국의 역사는 이런 점들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책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 같은 굵직굵직한 국가적 행사, 그리고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의 성공 비결 등을 서술했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라고 본 거죠.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호기심은 여전히 보편적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책 세호에서 고래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우리는 모두 불평등한 세계에 살고 있다입니다. 혐오와 분열의 사회에서 공존과 통합의 사회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을 담은 책은 사회 구성원 간 연대만이 혐오와 분열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수학의 아름다움이 서사가 된다면입니다. 문학 속에 숨겨진 수학적 개념들을 다층적으로 해석하며 문학 작품 속에 녹아든 수학적 사고가 어떻게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면서 문학과 수학의 연결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여행지에서 만난 한국 문학인데요. 책은 한국 문학사의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근거지 23곳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학을 삶의 현장에서 다시 배우며 작가와 작품 세계를 담아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책들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모익지는 다음에도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